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DK 스퀘어드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및 분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다빈 선임이라고 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딥러닝 기반의 교육과정 추천, 그중에서도 사실은 2017년쯤에 이제 소개가 돼서 화제를 굉장히 불러일으켰던 그런 논문인데, Neural Collaborative Filtering이라는 이제 기술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실제로 적용되었던 사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단순히 그냥 알고리즘을 살펴보기보다도 이제 혹시나 이제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 본인들의 이제 서비스나 어떤 그 사업에 있어서 이런 레코멘드 시스템을 좀 적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레코멘드 시스템과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영향력이 있었던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 특성 모델 쪽 부분을 약간 살펴볼 거고, 이제 그 모델의 문제점이라고 사실은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잠재 특성 모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이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의 어떤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이제 짚어내서 이제 나온 논문이 사실은 뉴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는 2017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실제 적용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과정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이제 좌측에 보시는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링크드인에서 이제 링크드인 러닝이라는 이제 플랫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 추천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당신이 이러이러한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코스를 추천해 드립니다가 이제 상단의 섹션 같고, 하단 섹션 같은 경우는 당신이 들었던 어떤 코스, 그러니까 학습 그 교육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봤을 때 이런 코스들을 들으면 좀 당신이 듣기에 좀 적절한 코스들인 것 같다, 혹은 관심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코스들을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닝 플랫폼에서 학습자의 학습 내역들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미래 학습할 만한 적절한 교육 과정을 추천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측에 보시는 거는 이제 올해 8월쯤에 나온 논문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러닝 시스템에서의 레코멘드 시스템, 그러니까 추천 시스템을 이제 정리해 놓은 논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닝 쪽에서도 사실은 추천 시스템에 대한 연구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사용되는 테크닉들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제 짚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천 시스템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장표는 그 중에서도 사실 대표적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쪽 연구하시거나 개발하시는 분들이 뽑게 되는 두 가지 이제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겠죠. 한쪽은 이제 협업 필터링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 좀 적어놨는데, 앞으로는 컨텐츠 혹은 아이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떤 그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는 유저와 컨텐츠 혹은 뭐 아이템이 있을 때 해당 유저들이 이제 각 컨텐츠 혹은 아이템에 표현하는 어떤 선호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업을 듣고 나서 뭐 평점을 내릴 수도 있겠고, 그리고 혹은 뭐 얼마나 뭐 자주 들어오는지, 해당 코스에 얼마나 자주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선호도라고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 점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점수들 기반으로 이제 추천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유저 A, 너 우리 플랫폼에서 이번에 소비했던 그 패턴을 보니까 너 패턴 굉장히 유저 B라는 애랑 굉장히 유사해. 그러면 한번 유저 B가 저런 거 한번 소비했었던 컨텐츠 X라는 거 한번 소비했던데 너도 한번 해볼래? 약간 이런 거죠. 이제 이렇게 협업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이제 다양한 유저들끼리의 그 상호작용, 그 컨섬션 내역이 서로 이제 컬러버티브하게 이제 사용이 돼서 필터링을 한다. 컨텐츠를 필터링해서 추천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베이스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밑에 좀 예시를 써놨는데, 너 영화 기생충 봤었네? 우리 플랫폼에서. 그러면 살인의 추억도 봐. 왜? 감독이 똑같아. 장르도 좀 비슷해.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소비했던 컨텐츠가 있는데 그 컨텐츠와 유사한 컨텐츠를 이제 추천을 해줍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이제 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similar라는 이 기준이 굉장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제 기생충과 살인의 추억은 완전 다른 장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유사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컨텐츠 베이스 필터링은 추천의 내역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레코멘드 시스템의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에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협업 필터링 모델도 이제 크게는 두 줄기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쪽은 이제 최근접 이웃 모델, 우리가 nearest neighbor 모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머신러닝 필드에서 최근접 이웃이라는 용어는 수학적으로 거리가 가깝다라는 뭐 용어입니다. 그래서 뭔 얘기인가 싶겠는데 아마 이제 위에 제가 예제를 한 두 개를 들어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유저 A와 유저 B가 있는데 보니까 유저 A는 아이템 A에 선호도 아까 점수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5점을 줬어요. 점수를. B에는 3점을 줬어요. C에는 5점을 줬어요. 유저 B 같은 경우는 아이템 A에 5점, 아이템 B에 3점. 그럼 보니까 A랑 B가 굉장히 유사한 유저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아이템에 거의 동일한 점수를 좀 부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유저 B야, 너 A랑 비슷하네? 그러면 너 한번 아이템 C 한번 소비해 볼래? 이렇게 추천이 이루어지는 거죠.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예시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있는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템 A에 내려졌던 평점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제 아이템 B에 내려졌던 이런 평점들이 있을 텐데,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유저 A는 아이템 A와 B에 5점 4점, 유저 B는 아이템 A, B에 4점 4점. 그랬을 때 유저 C가 아이템 A에 4점을 내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이템 A와 B가 이 평점을 봤을 때 유사한 컨텐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지금 데이터가 지금 사실 유저 3명 아이템 2개라서 그렇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수많은 유저들이 쌓이고 많은 아이템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런 것들이 좀 더 풍성하게 이런 레이팅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템들이 지금 사실 이 4칸만 가지고 유사하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더 많은 유저들이 유입되고 더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어떤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과 유사하다 혹은 어떤 유저가 어떤 유저와 유사하다라는 그 유사성을 좀 더 이제 견고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유저 C야 너 아이템 A에 4점 줬네? 그러면 너 아마도 그 유사한 아이템 지금 딴 유저들이 점수 준 거 보니까 B도 좋아할 것 같아. 너 B 들어봐. 그래서 최근접 이웃이라는 거는 아이템끼리 가까이, 그러니까 유사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nearest neighbor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최근접 이웃 모델이 있고 잠재 특성 모델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표를 그대로 따왔는데 유저 A가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들에 대해서 어떤 내렸던 선호도 점수가 있고 유저 B가 내렸던 선호도 점수가 이렇게 있을 때 거기서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숫자로 막 마구잡이로 써놨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특성을 뽑아내요. 유저의 특성, 아이템의 특성을 뽑아내요. 근데 그 특성이 보시면 숫자로 적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이 그러니까 선호도의 패턴을 봤을 때 각각의 그 유저가 소비하는 패턴 그리고 아이템들의 특성이 뭔지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걸 이제 숫자적으로 이제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잠재적인 어떤 요인들을 숫자로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되게 마술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머신러닝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사용해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 나간 컨텐츠 기반 추천은 사실 요새는 그렇게 이것만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협업 필터링이 한번 대박이 터졌어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그 넷플릭스가 초창기에 알고리즘 경연대회 같은 거 열었습니다. 그래서 추천 시스템 만들어 봐 한번. 그래서 이런 컴피티션을 열었는데 거기서 협업 필터링 기반의 알고리즘이 이제 성공을 이뤘고 이제 그쪽으로 좀 더 포커스가 쏠렸고 그리고 사실은 넷플릭스 쪽에서는 레이턴트 팩터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잠재 특성 모델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협업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전의 추천 시스템보다는 아무래도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더 많이 실시간성으로 처리가 가능한 이제 기술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협업 필터링이 좀 더 활기를 띠고 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NCF 같은 경우 뉴럴 콜라보레티브 필터링이나 라든지 다양한 이제 뭐 최신 기술에 접목한 협업 필터링 기반의 이제 알고리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컨텐츠 기반 추천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물론 가능은 하겠죠. 이제 맥락에 따라 다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협업 필터링의 뭐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지금 보시면 제가 컨텐츠 간 유사도가 명시적으로 드러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앞에 잠깐 넘어가 볼게요. 제가 아까 컨텐츠 기반 필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컨텐츠와 이 컨텐츠가 뭐 때문에 유사한지를 이제 측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보시면 제가 예제로 든 것 중 기생충과 살인의 추억이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이게 유사하다라는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두 가지의 메타를 쌓아야 돼요. 하나는 각 영화에 대한 감독과 장르라는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 거죠. 네. 물론 그것이 중요할 때도 있겠죠. 근데 이제 협업 필터링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유저가 아이템에 내렸던 점수 정보만 있으면은 이제 모델링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협업 필터링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단점도 분명히 있겠는데 여기 써놓진 않았지만 연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잠재 특성 모델과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고리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마술 같은 얘기다. 유저가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내린 점수만 가지고 어떻게 이런 특성을 뽑아내냐 라는 부분인데 도대체 이걸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 R이라는 매트릭스가 하나 있어요. 아마 이게 녹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네, 그래서 R은 이제 레이팅 매트릭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에는 이제 각 아이템들이 있고 행에는 각 유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 1은 아이템 1에 1점, 아이템 5에는 1점, 뭐 8에는 3점 이런 식으로 내렸고 이제 중간중간에 빈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빈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직 예를 들어서 유저 1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2에는 전혀 선호도 표시 안 했는데 아직 이 아이템에 노출이 안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혹은 이 아이템을 봤는데 진짜 싫어서 별로 저 아이템은 소비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선호도를 아예 내리지조차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렇죠? 그걸 모르는 상태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목적은 이 빈칸들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 1의 아이템 1, 5, 8에 이런 선호도 점수를 내렸고 다른 유저들은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유사한 유저들을 찾을 수 있을까 과연 이 매트릭스만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비 빈칸들을 채워 넣을 수 있을까가 우리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행수가 있고 nu가 있죠. 그리고 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저의 수와 아이템 수겠죠.
이거를 두 가지 매트릭스 이제 분해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 이쪽에는 유저 수만큼의 열이 있는, 그렇죠? 유저 수만큼의 열이 있고 유저 특성만큼의 행이 있는 겁니다. 잠재 특성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하단에는 아이템 수만큼의 열이 있고 아이템 특성만큼의 행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특성은 뭔지 몰라요. 잠재 특성이라 그랬고 그래서 수치적으로 그냥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수치는 어떻게 만드느냐? 처음에는 이제 보통은 랜덤하게 그냥 추출해서 이제 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랜덤하게 추출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냐? 제가 예로 한번 이런 화면을 만들어 봤어요. 자, 이런 거예요. 지금 랜덤한 숫자가 있는 겁니다. 자, 유저 1의 특성 1이 1.2고 2가 1.5예요. 지금 이 두 가지 특성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특성 아이템 1에 특성 1과 2가 있는데 1.4, 0.9 이렇게 있는. 자, 그러면 이걸 뭘 하냐면 우리가 뭐 대학교 때 배우게 되는 이제 내적을 하는 겁니다. 이너 프로덕트, 다 프로덕트를 하면 1.2 곱하기 1.4가 있고 1.5 곱하기 0.9로 그냥 더해줘. 3.03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래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의 아이디어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저의 특성과 아이템 특성을 이제 존재할 때 지금 유저 1과 아이템 1이 얼마나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인터액션, 그러니까 상호작용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 유저 1과 아이템 1의 이러한 특성들이 있는데 이 특성들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올지를 이제 예측하겠다라는. 그래서 이거를 곱하면 3.03이라는 점수가 나올 거고 이제 그 3.03이라는 점수가 있다고 칠게요. 지금 R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 그어놨는데 자 이제 그래서 R하고 이제 어퍼스트로피가 있는 이제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랜덤하게 그냥 숫자를 가지고 내적을 해서 만든 그 레이팅의 어떤 예측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예측값과 실제 값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1이랑 1.5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실제 값이랑 0.5점 정도 차이가 나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머신러닝 필드에서 러스라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이 매트릭스 업데이트하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뚫려있던 빈칸들이 있습니다. 유저 1은 아이템 2, 3, 4에 대해서는 얼마나 선호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 특성들 값을 잘 조정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정만 하면은 이 값들을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특성을 추출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모델이 잠재 특성 모델들이고 이제 지금 제가 소개드린 거는 그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이고 또 제일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딥러닝 쪽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딥러닝 얘기는 왜 나오는지 한번 좀 볼게요. 일단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에 딥러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비선형성입니다. non-linearity인데 사실은 이게 뭐 머신러닝 쪽도 마찬가지지만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어떻게 보면 핵심과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우측 그림을 보겠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지금 파란 선이 그리는 어떤 이런 영역이 있을 거고 빨간 선이 그리는 이런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두 영역을 직선 하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요쯤 그어도 파란 선이랑 겹치고 요쯤 그으면 둘 다 겹치고 그렇죠? 요쯤 그으면 또 이렇게 겹치고 그러니까 직선 하나로는 사실은 이 공간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간을 이렇게 비틀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비틀냐면 비선형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비선형 함수를 사용하면 이렇게 생겼던 공간을 이렇게 틀어서 파란 선이 구분하는 공간, 빨간 선이 구분하는 공간을 확실하게 나눌 수 있게 되죠.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선형 함수들이 하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예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요 회색스러운 점 두 개가 있고 파란퍼러스름한 이제 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점들을 요것끼리 묶고 요것끼리 묶을 수 있는 선 하나를 찾으실 수 있겠어요? 직선으로는 어떻게 그어도 안 됩니다. 그렇죠? 직선을 요렇게 그어도 겹치고 요렇게 그어도 겹쳐요. 그러니까 요거랑 묶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딥러닝이랑 이게 뭔 상관이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딥러닝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적으로는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공간을 아예 비틀어 버려요. 이렇게 이걸 반으로 접어 보겠습니다. 반으로 접은 다음에 여기 선 하나 그으면 다시 펼치면은 선을 하나 그은 것 같은데 사실은 공간을 비틀었기 때문에 두 공간을 구분할 수 있는 이제 이 점들끼리 묶고 이 점들끼리 따로 구분할 수 있는 이제 직선 하나가 생기는 거죠. 이제 사실 이거를 이제 XOR 문제라고 하고 딥러닝의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트루, 그러니까 돌파구가 되었던 어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테크닉들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 XOR 문제라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한동안 사장되었다가 이제 딥러닝이라는 이 테크닉을 사용하면서부터 이 문제를 이렇게 비선형 함수를 사용해서 풀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고 그 이후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알고리즘이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이 딥러닝의 넌리니어리티가 왜 중요하냐? 아까 제가 막 이렇게 막 곱하고 더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 수식을 가만히 보면은 이 이너 프로덕트, 닷 프로덕트의 수식을 가만히 보면은 뭐에다 뭘 곱해서 그냥 더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걸 이제 수학에서는 linearity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형성. 그러니까 ax 플러스 b 우리가 뭐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단순한 1차 함수식의 어떤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제로 제가 그 뉴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논문에서 발췌를 해온 건데 이 저자의 문제 의식은 그거예요. 보세요. inner product는 simply combines the multiplication of latent features linearly.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잠재 변수를 그냥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그 may not be sufficient.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유저와 이제 아이템의 상호작용 관계를 표현하기에는 이런 리니어한 관계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자의 문제인식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non-linearity를 활용해서 보다 더 복잡한 이제 관계를 표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논문에서 제공하는 이제 가장 베이직한 어떤 스트럭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뉴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알고리즘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라고 이제 저자가 이제 제시하는 구조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유저와 아이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레이턴트 팩터라고 얘기했던 잠재 변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임베딩 레이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전에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에서 레이턴트 팩터 해가지고 제가 이게 행들이 있는 걸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잠깐 가보면 네. 이렇게 유저 특성 1, 2 이런 걸 이제 임베딩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베딩 값을 구하고 나서 뉴럴 CF 레이어를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딥러닝의 non-linearity한 이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소비했거나 이 아이템을 소비했거나 상호작용한 여부 제가 여기서는 0, 1 두 개의 값으로 일단은 표현을 했어요. 심플함을 위해서. 그래서 세부적인 이제 로직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유저와 4명의 컨텐츠 아이템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거를 이제 앞에 제가 임베딩 공간이라고 한 곳에 이제 랜덤하게 뿌려줘요. 그냥 이렇게 너 여기 있어. 그냥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랜덤하게 잠재 특성 공간에 이렇게 위치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제가 여기서는 사실 2차원의 좌표평면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X축, Y축 이런 거겠죠. 근데 사실은 두 개의 특성만 가지고는 이 유저들과 아이템들이 갖고 있는 그 풍부한 특성을 표현하기가 사실 힘들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모델이 적용되는 도메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게는 뭐 32차원, 64차원, 막 128차원 이렇게 차원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일단 심플리시티를 위해서 단순함을 위해서 2차원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노란 유저, 회색 유저, 빨간 유저, 파란 유저 뭐 아이템들이 이 좌표 평면에서 갖고 있는 그 특성의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 유저는 첫 번째 특성은 2 정도 되고 두 번째 특성 5 정도 된다.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죠, 사실은. 이제 처음에 랜덤하게 여기에 뿌려줬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에서 처음에는 랜덤하게 뿌려줬는데 학습을 하면서 이제 개선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랜덤하게 이런 값들이 있어요. 그 값들을 이제 딥러닝의 인풋 레이어에 집어넣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는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이 히든 레이어라는 공간을 통과하면서 다양한 뭐 비선형 함수들을 통과하게 돼요. 비선형 함수를 통과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아까? 그러니까 선형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비선형적인 관계를 이 딥러닝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표현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딥러닝 레이어를 쫙 통과했어요. 통과해서 나온 값들을 이런 보통은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걸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들어온 값에 따라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X축, Y축이라고 해볼게요. X축 fx라고 생각을 하면 X축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에는 1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1이면은 실제로 상호작용한다. 0이면은 상호작용 안 한다라고 제가 정의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처음에 인베딩 공간에 어느 정도의 그 잠재 특성 공간에 어디쯤 위치해 있어. 근데 그걸 이제 비선형 함수를 통과해서 막 이제 관계를 막 이제 비선형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제 그거를 최종적으로 그 값을 봤을 때 값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상호작용을 실제로 할 것 같다, 소비를 할 것 같다, 아이템을 소비를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라는 거를 이 함수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런 값이 나올 거예요. prediction,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한 값이 예를 들어서 1, 그러니까 소비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실제로 소비했으면 y, 소비할 것 같다 했는데 안 했으면 뭐 no, 이런 식으로 정답 여부가 있을 거예요. 이 정답 여부에 각각의 인베딩 값들과 막 비선형 함수들의 값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서 이 인베딩 공간을 조정하는 이제 과정을 백프로페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로 프로페게이션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답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정보에 따라서 그 정보를 이제 가장 앞쪽에 있었죠, 그렇죠? 인베딩 공간에 있는 데까지 그 정보를 전달을 한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런 정보를 찾아내는 거죠. 아, 지금 이 레이어를 계속 통과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막 몇십 번씩 도는 거예요. 몇백 번씩. 이 학습 과정이 돌면서 보니까 회색이랑 빨간색 유저는 비슷한 것 같아. 얘네는 비슷한 것 같아. 아이템도 이렇게 비슷한 것 같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모델링 했던 데이터인데 컨텐츠 플랫폼에서 어떤 그 컨텐츠 플랫폼이 있었는데 유저와 컨텐츠의 그 소비 상호작용 내용만 가지고 모델링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 색깔이 뭐냐면 각 그 컨텐츠의 뭐랄까, 그러니까 대분류, 뭐 소분류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지금 모델링은 상호작용만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 아이템이 뭐 분류가 뭔지 이런 거 전혀 지금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모델링이 된 거거든요. 자, 근데 그런 상태인데 보세요. 유사한 컨텐츠들끼리 이게 지금 유사한 공간에 위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73번도 한번 볼게요. 73번 보셔도 네. 유사한 그 분류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끼리 상호작용 정도만 가지고 지금 실제로 잠재 특성 공간에서 유사한 공간에 위치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협업 필터링의 힘이고 그리고 이제 비선형성을 추가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일 처음에 제가 소개드렸던 부분인데 네. 제일 처음에 소개드렸던 그 링크드인의 러닝 플랫폼입니다. 링크드인 러닝 플랫폼에서는 컨텐츠 기반 추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로직과 NCF를 약간 변형한 그 로직을 이제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모형의 NCF,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된 뉴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모델을 이용해서 실제로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드린 이런 추천 결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사실은 적용 사례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온라인 러닝 플랫폼에서 추천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기존의 방식 중에서 이제 가장 도미넌트했던 방식은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계열의 알고리즘이었고 이제 거기에 이제 비선형성을 추가하기 위해서 딥러닝 구조를 활용한 NCF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실제로 적용 사례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늘 디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자 뭐 어떤 서비스를 하시는지 또 각자 뭐 어떤 사업군에 계시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추천 모델은 사실 그 적용의 그 가능성이 굉장히 넓고 지금도 굉장히 꾸준하게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요. 실제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사례를 봐도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각자의 그 기업에 이러한 결과들을 적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